하나금융연구소의 정희수 소장입니다.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좀 힘드셨을 텐데,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올해 이제 경제 금융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또 학계에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민간 연구소다 보니까 현장하고 그 학계 그 중간 형태의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다양한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26년 대내외 경제 전망하고 그 다음에 올해 현 정부의 최대 화두가 이제 생산적 금융이다 보니까 생산적 금융과 한국 경제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국내 산업의 어떤 형태가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산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서 보시면은 일단 IMF에서 작년 10월달에 전망한 수치를 보시게 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 정도로 조금씩 원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계 교역 증가율은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교역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사실 24년도 5.8%에서 올해는 이제 3.7%대까지 소비자 물가도 이제 좀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GDP 성장률을 보시면은 미국을 제외한 미국이 워낙 독보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성장률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도 어쨌든 미국 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한 올해 2.1% 정도, 유로존이 1.1, 그리고 일본이 0.6 나타나고 있어서 선진국 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그 주도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5%대 성장률이 이렇게 무너지고 4%대가 이제 도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작년에 4.8에서 올해 4.2%로 성장률이 크게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6%대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도 5%대, 베트남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률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 규모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25년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의 R&D 투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성장 동력은 이 AI 투자라든지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보시면은 추세선보다도 훨씬 더 2019년도 이후에는 추세선보다 훨씬 더 높은 노동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높은 잠재 성장률에 유지가 되는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대규모 IT 투자라든지 R&D 투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레벨업돼서 전반적으로 미국 주도의 어떤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가 작년에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관세가 어쨌든 이 포스트 차이나도 꿈꾸고 있는 그 신흥국들의 어떤 사다리 걷어차기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표면상으로는 미중 패권 전쟁이 핵심이었지만 그 이면에 그 나머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부분들의 그 신흥국들의 어떤 포스트 차이나에 대한 꿈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그 효과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흥국에 대한 어떤 높은 관세율을 이제 부과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의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이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AI 투자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감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이러한
신흥국들의 어떤 성장률이 크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는 신흥국가들의 어떤 한계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보시면요, 저희가 이 표는 저희가 GDP 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 성장률 증가율은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제방한 수치이고, 국고 금리 3년 금리랑 원달러 환율은 최근 걸 좀 반영해서 나온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달에는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전망 수치를 뽑았고요. 그래서 올해 1.5% 정도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수정 전망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성장률 한 1.8에서 2.0%까지 좀 상향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달에 전망했다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는 1.4에서 1.5%로 조금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건설 투자는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8%대에서 올해 기저효과도 있지만 SOC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서 한 3%로 건설 투자는 조금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비 투자도 저희가 생각보다는 조금 지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0.9%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사실은 재작년에 이제 8% 그리고 올해 작년에 3.8% 그리고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 2.3%를 예상했는데, 사실은 수출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 0% 제로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했을 때 올해 GDP 성장률은 1.8%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나 기대가 조금씩 이제 없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장기물이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는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연평균 2.5%대에서 올해 기준금리, 저희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연간 2.8%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은 이제 가장 화두이긴 한데, 사실은 지금 저 숫자는 저도 지금 상반기 숫자는 저희 연구소 뷰가 이제 1,415원 정도 10원대로 이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수준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평균으로 이제 1,430원 정도로 지금 레벨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기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내수 수치상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최강 경기는 크게 이제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1.8% 정도, 또 사실은 낮은 수준이죠. 작년 0.9에서 1%보다는 좀 개선되는 거겠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부분이고, 그다음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최근에 와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끌어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한 거는 잠재 성장률이 지금 보시면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대에 4.7%에서 지금 25에서 30년도 KDI에서 추정한 수치로는 1.5%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한 4, 5년 정도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거의 2% 언더로 계속 형성을 하고 있어서 이 잠재 성장률을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최근에 생산적 금융 이런 거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소비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회복 모멘텀이 좀 미약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소폭이나마 회복세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영향력을 보시면은 과거 대비 이 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변화율이 크게 이제 좀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올랐을 때 이게 소비로 직접 연결된다기보다는 재투자라든지 아니면 노후 대비를 위한 어떤 재투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소비로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의 웰스 이펙트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력이 좀 제한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정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그 건설 착공과 건설 투자를 보시면은 약간 이제 그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차를 두고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정부에서 SOC 예산이 이제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설이 마이너스에서 좀 플러스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의 경우에도 일단 그 반도체 중심의 설비 투자가 계속 그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설비 투자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그 해외 쪽에 나가는 이러한 그 직접 투자 PDI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설비 투자를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34%까지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FDI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전환될 거지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설비 투자도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수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그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은 두 군데 모두 다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수출 둔화로 연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다만 이제 그 수출 품목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라든지 선박 부분 특정 그 산업이 주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반도체라든지 선박 그 두 개의 업종이 이 수출 성장을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도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들이 다 골고루 수출 증가가 됐을 때 그 성장 여건이 이제 마련되겠지만, 이렇게 특정 업종들이 이 수출을 주도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수출은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물가는 지금 이러한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물가가 이제 유가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게 되는데, 어떤 이제 유가 상승세가 일단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화될 것이지만, 다만 이제 환율이 이제 과거 대비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이 좀 부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게 환율 물가 급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 몇 가지 보시면은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그 미국 관세 인상이 이제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경로가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무역 경로가 있고 금융 경로, 그다음에 플러스성 경로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관세 정책이 지금은 이제 초기 이제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3,500억 달러의 어떤 그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서 조금 이제 관세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수출 감소라든지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은 작년에 이제 이 관세 인상이 GDP 성장률의 0.45% 정도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올해는 이제 0.6% 정도로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세 정책이 보이지 않게 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 확대가 이제 국내 경제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미국의 그 FDI 투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그 500억 달러 이상의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으로의 자금 FDI
자금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가 늘게 되면은 그 수출 유발 효과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수출 대체 효과가 좀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의 수출 영향도가 지금 점점 그 대체 효과가 좀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들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 연준은 어쨌든 올해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고용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고용시장의 회복이 일단 그 기준금리 인하에 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5월에 이제 파월 임기가 이제 종료된 이후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만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는 한 두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고 올해도 한 번 정도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ECB는 과거에 선제적으로 일단 금리를 많이 인하했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은 이제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 요인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 여력은 여기 빗금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은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 여력은 없고,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금리 인하 여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금리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금리 인하는 저희는 이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되고 있어서 물가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기에는 올해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리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일단 뭐 경기 사이클하고 이제 그 통화 사이클을 이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경기 사이클도 일본 주요국들이 어쨌든 지금 하강 국면에 있고 한국이나 캐나다 이 두 개 국가만 조금 상승하는 사이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이 모든 국가에서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서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이 정부 부채 문제가 어쨌든 올해나 내년도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제목과 같이 재정 우위 시대에서 어쨌든 통화 정책의 역할이 어떻게 제자리를 찾을까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통화 정책도 보시면은 지금 뭐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2.5%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도 어쨌든 한 번 정도 인하해서 2.25% 정도라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더 이상 많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여전히 가계부채 지금 총량 규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 회복도 생각보다는 이제 현재는 이제 좀 그 성장률이 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인하 요인은 있겠지만 경기를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어쨌든 2.5% 동결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뭐 여전히 소폭 올라갈 걸로 보이지만 통화 정책의 큰 그 요인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가 어쨌든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하를 지속할 건지 아니면은 올릴 건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에서는 어쨌든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올 4월 달부터 이제 WGBI 편입으로 인해서 이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지만
여전히 이제 여기 보시면 국고채 발행 물량을 보시면은 일단 차환 발행, 순발행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 문제로 인해서 그 금리 상승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편 그림 보시면은 그 26년도 발행 예상 물량을 보시면은 이 장기물이 20년 이상의 장기물이 지금 국내에서는 한 70조 원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다만 이제 WGBI 같은 경우에는 장기물보다는 이제 단기물에 어떤 투자가 좀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약간의 그 수급 문제 그 만기에 따른 어떤 수급 불균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어쨌든 그 국내의 장기물 국채 발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장기물 금리는 좀 상승하거나 상승세를 또 여전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인데요. 환율은 뭐 이거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작년에 예측했을 때는 환율이 1,300원, 1,400원 언더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결국엔 수급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사실은 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글로벌 달러화에는 현재는 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이하로 조금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중기적으로 이제 강세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상반기에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대내외 금리 차로 인해서 달러 약세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AI 투자라든지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역사적인 그 약간 그 추이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제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1,500원 이상을 이제 상회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 1,4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환율을 뭐 기술적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일단 뭐 학계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 평균 성장률이 한국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잠재 성장률도 지금 역전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이러한 그 19년도 이후에 어떤 이 환율의 그 상승 패턴은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적인 그 펀더멘탈 상의 구조적인 이유가 좀 크게 반영을 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미국으로의 자금 투자 자금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수학개미는 표면상의 일부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환율은 이제 심리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에 들어갈 돈이 국내에서 보시면은 그 2천억 달러 그 관세 협상한 2천억 달러가 10년에 2천억 달러니까 매년 200억 달러가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 1,500억 달러, 5년에 1,500억 달러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매년 300억 달러 하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나가야 될 돈이 500억 달러 이상으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갈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급상의 어떤 기대 심리도 환율이 상승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이제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2,400원대, 1,450원을 기준으로 해서 1,500원까지 이상은 뭐 사실은 어떤 트리거가 있지 않나 싶지 않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1,450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원대 보기에는 사실은 어떤 큰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1,400원대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와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달러 그 인덱스랑 원달러 환율이 좀 괴리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물론 뭐 과도하게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된
상승한 국면은 있긴 합니다. 글로벌 단위화가 이제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최근 와서 이제 정부의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환율이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최근에 어제도 1,466원, 7원, 70원까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 어떤 그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시장에 맡겨서 수급 요인에 따라서 이제 좀 움직일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환율 상승세는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1,400원대 환율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저희 또 환율은 지금 1분기 환율은 1,41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건 요거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평균 환율이. 그래서 1분기 평균 환율도 한 1,450원대에서 계속 유지되고 연말로 갈수록 1,450원, 60원 정도, 1,450원을 기준으로 이제 조금 새로운 이제 그 뉴노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요인들이 그러니까 하락 요인을 보시면은 뭐 대내외 금리차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미국은 내리고 우리나라는 동결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WGBI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 상승 요인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미국하고의 잠재 성장률 차이가 조금 역전돼 있고 그다음에 이 순대외 금융 자산이 생각보다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그 원달러 환율 상승 세가 좀 꺾이기는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기업들의 외화예금 자금도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국인의 해외 직접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가 크게 이제 차이가 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증권 투자에서도 보시면은 그 내국인의 해외 투자 정권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정권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투자 자금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 해외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고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결국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50원 이상의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뭐 지금 규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일부 강남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아파트 입주 물량 보시면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금 전체 장기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아파트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도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이제 일관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공급 정책을 폈지만 지금 약간 그 단기 효과랑 장기 효과가 좀 지금 미스매칭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공급이 어쨌든 늘어나야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대책도 어쨌든 수요는 그동안에 많이 이제 억제를 해왔고 결국에는 이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 PF 건전화 정책이 조금 이제 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개발 사업의 자금 구조를 개편하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 PF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였던 게 그 자기자본 개발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 수준에서 30년까지 20%까지 올리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들 주요 국가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자기자본 비율이 한 30~4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해외 사례를 보고 지금 요 비중을 20%까지 또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이 되면 어쨌든 부동산 PF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정비가 돼서 구조조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한 2~3년 뒤에는 일단 부동산 PF 시장이 구조조정이 되면은 이 건설 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생각보다는 좀 회복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일단 그 앞에 이제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생산성 금융이 이제 그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그 AI나 신사업 육성 분야들이 이제 명확합니다. 사실은 AI, 바이오, 콘텐츠, 뭐 ABCD 산업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올해 투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국민성장펀드하고는 별도로 이제 5대 금융지주회사에서 약 한 400조 정도의 어떤 자금을 이제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산업은행 주도로 정책금융들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민간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ABCD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AI하고 에너지는 좀 같이 이제 엮여서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바이오랑 콘텐츠, 방산 이 부분이 어쨌든 주력 그 첨단 산업으로 육성할 분야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각 금융회사들도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을 중심, 정부에서 정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어쨌든 한 40% 이상의 어떤 투자가 들어가게끔 이제 정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차대 금융회사들도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 생산성 금융의 핵심은 어쨌든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을 이제 그 제도 쪽 첨단 미래 산업 쪽으로 이제 자금이 흐르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 강화하고 특히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어쨌든 자본시장에서 어떤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의 또 이제 뭐 RW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위험 가중치를 좀 가계부채는 상향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좀 내려주는 그런 형태도 이제 띄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건전성 규제에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업종별로는 이제 AI 반도체 분야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옥석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금융회사들도 투자를 하되 한 3년, 5년 뒤에 어떤 리스크 관리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하면서 우량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더 어떻게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민간 쪽에서도 이제 그 국민성장펀드는 각 금융지주회사들이 10조씩 투자해서 50조랑 그 다음에 그 증권사에서 한 25조에서 75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전략사업 대출 부분에 이제 각 은행들이 뭐 68조, 56조, 70조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산업은행에서 정한 어떤 유사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더 동시에 이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의 기업 부분 익스포저도 이제 이 생산적 금융 정책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도 가계에서 이제 기업 쪽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이 잠재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금융권에서는 좀 하도록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모험자본 투자를 이제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금 필요한 기업들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되게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 벤처 투자의 경우에는 어떤 회수 시장에 조금 활성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하고 회수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끔 엑시스 시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리스크 관리 측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목적은 어쨌든 잠재 성장률 3% 달성하기 위해서 이 생산적 금융을 한 5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절제적소에 자금이 좀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일단 그 국내 산업 발전 트렌드를 이제 디웨이트라는 걸로 저희가 좀 네이밍을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이 일반 산업과 관련해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생태계의 리밸런싱이 조금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카테고리는 산업 구조랑 관련된 거, 그다음 고용, 투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산업 구조와 관련된 거는 이제 구조 조정, 특히 이제 그 석화나 철강 부분의 어떤 구조 조정이 좀 구조 조정이 진행되면서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 리밸런싱인데요.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출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K 소비재라든지 그 K 뷰티, 뭐 K 바이오 이런 다른 이제 그 소비재 부분의 어떤 그런 수출이 좀 더 조금씩 비중은 좀 작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녹색 전환금융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용 구조가 이제 뭐 AI나 자동화 되면서 어쨌든 이 고용 구조가 좀 바뀌게 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이제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관련해서는 공급망 블록화가 되고, 그다음에 자산의 경량화라는 부분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R&D 투자라든지 무형자산 투자가 이제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산 증가보다는 어떤 무형의 자산 투자가 좀 확대될 것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이전 부분도 해외 투자가 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자, 구조조정은 이 석유화학 구조조정 추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보시면 지금 전통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그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리밸런싱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K 뷰티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비중이 뭐 미미하긴 하지만 6%대에서 지금 5%까지 전체 수출 포트폴리오상의 비중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관련해서는 이 고용 구조가 어쨌든 지금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이제 창출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이 AI가 활성화되면서 이 직업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고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자 권리가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과되면서 노동자 권리가 강화되는데, 그리고 이제 AI나 로봇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그 노동자의 어떤 노동 환경이 좀 더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올해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공급망 블록화라든지 해외 투자 자금 이동이 이제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의 자금, FDI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에는 그 산업의 자금 흐름도 해외 쪽으로 자금이 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무형자산, R&D 투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바이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R&D 투자, 무형자산이 빠르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경량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가 그 경제부터 해서 일반 산업까지 전망을 일단 해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